올해 68세이신 이순옥님은 대전에서 두 손주를 돌보며 지내시는 분입니다. 여름이 오면 늘 복숭아를 한 상자씩 사다 놓으셨습니다. 손주들 간식으로도 주시고 본인도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해서 입맛 없는 여름에 밥 대신 드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더위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더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복숭아를 많이 드시냐고요? 이순옥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복숭아가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고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마다 즐겨 먹는 복숭아,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들어오셨을 겁니다. 실제로 복숭아에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숭아가 건강에 좋다는 말이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을 모르면 이순옥님처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백도 복숭아 한 개가 약 350g인데 여기에 칼륨이 756mg이나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22%에 해당합니다. 서너 개를 드시면 벌써 칼륨 섭취 기준을 훌쩍 넘게 됩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신장에서 알아서 걸러주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숭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 그리고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를 안 드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드시면 복숭아는 정말 훌륭한 여름 과일이 됩니다. 모르고 드시면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알고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복숭아가 진짜 우리 몸에 좋은 이유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복숭아에 비타민이 들어있다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복숭아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강력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복숭아에는 클로로젠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건 커피 속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뭔지 쉽게 말씀드리면 쇳덩이가 녹쓰는 것처럼 우리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항산화 물질이고 복숭아에는 이 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복숭아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제아잔틴과 루테인은 우리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둘째, 복숭아의 식이섬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백도 복숭아 100g에 식이섬유가 2.6g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식이섬유가 두 종류라는 겁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0.8g, 불용성 식이섬유가 1.8g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중에서 특히 주목할 건 펙틴입니다. 펙틴이라고 하면 좀 낯설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물과 만나면 젤리처럼 변하는 성분입니다. 이 펙틴이 장 속에서 젤리처럼 부드러운 막을 만들어서 배변을 편하게 도와줍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벽을 자극해서 장이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으니까 복숭아 하나가 장 건강에 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셋째, 여러분 혹시 아스파르트산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 피로 회복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인데요. 복숭아에 이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복숭아 100g에 아스파르트산이 284에서 365mg 들어있는데 사과는 42에서 81mg, 오렌지는 102mg 밖에 안 됩니다. 복숭아가 사과보다 거의 5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기력이 빠지시잖아요. 그때 복숭아가 다른 과일보다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24년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에서 일주일에 복숭아를 2개 이상 드신 여성들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41%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숭아 속 폴리페놀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 하나로 복숭아가 암을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숭아가 그냥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복숭아가 참 좋은 과일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좋아합니다.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몸에 좋다는 걸 알면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좋은 거 드시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복숭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복숭아가 참 좋은 과일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몸에 좋다는 걸 알면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좋은 거 드시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복숭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 4가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복숭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 4가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복숭아는 혈당에 안전한 과일이다. 많은 분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복숭아가 달지만 과일이니까 괜찮다. 자연의 단맛이니까 문제없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생복숭아, 그러니까 껍질 벗기고 그대로 드시는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28에서 42 사이입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혈당 부하 지수도 5 정도로 낮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심이 되시죠? 맞습니다. 생복숭아를 적당량 드시는 건 혈당 관리하시는 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같은 복숭아인데 형태가 달라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복숭아를 통조림으로 만들면 혈당 지수가 58에서 74까지 올라갑니다. 설탕 시럽에 담겨 있으니 당연한 일이죠. 말린 복숭아도 혈당 지수가 35에서 45로 올라가고 복숭아 주스는 4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주스는 식이섬유가 없어져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영수님은 여름 내내 복숭아 주스를 직접 만들어 드셨습니다. 복숭아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믹서에 갈아서 하루에 2-3잔씩 드신 겁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평소보다 많이 올라간 걸 발견하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원인을 찾다 보니 복숭아 주스가 문제였습니다. 생과일로 드셨으면 식이섬유가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춰줬을 텐데 주스로 만드는 순간 그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복숭아를 통째로 드시면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마치 고속도로 과속 방지턱처럼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런데 주스로 갈면 이 과속 방지턱이 사라져서 당분이 거침없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복숭아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가 있는 분도 적당히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스, 통조림, 복숭아청, 말린 복숭아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믹서에 갈아서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건 혈당에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씹는 과정 자체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식이섬유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혈당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복숭아를 식사 사이에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견과류나 무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믿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복숭아는 신장에 안전하다. 과일이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이순옥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복숭아를 많이 드셨는데 칼륨 수치가 위험해졌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과 과잉 미네랄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칼륨을 섭취하면 신장이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해줍니다. 정상적인 신장이라면 이 과정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막힌 정수기를 생각해보세요. 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칼륨은 우리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전해질입니다.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순옥님이 경험하신 손발 저림과 가슴 두근거림이 바로 초기 증상이었던 겁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를 보면 백도 복숭아 100g에 칼륨이 216mg 들어있습니다. 복숭아 한 개가 보통 250에서 350g이니까 한 개만 드셔도 500에서 756mg의 칼륨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반컵 분량이면 146mg 정도라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한 개를 통째로 드시면 고칼륨 과일 범주에 들어갑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투석을 받고 계신 분, 의사에게 칼륨 섭취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숭아를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드실 때 반 개 정도로 양을 줄이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신 뒤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장 질환이 없는 분이라면 하루에 한두 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에게는 그 한두 개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신장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 중에서 본인이 질환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오래되셨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부종이 잘 오시는 분은 복숭아를 많이 드시기 전에 신장 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칼륨 문제는 복숭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나나, 멜론, 수박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을 여름에 여러 가지 함께 드시면 칼륨 총량이 금방 올라갑니다. 전체 식단에서의 균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칼륨 문제는 복숭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나나, 멜론, 수박, 오렌지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을 여름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드시면서 바나나도 드시고 수박도 드시면 칼륨 총량이 금방 올라갑니다. 하나만 드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에서 칼륨 총량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건 좀 뜻밖일 수 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는 드문 일이다. 우리 가족은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내 연구 자료를 보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중에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을 경험하는 비율이 41.7%에 달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에서 가장 흔한 원인 과일 중 하나가 바로 복숭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봄에 자작나무 꽃가루가 날릴 때 재채기가 나고 코가 간지러우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의 면역체계가 자작나무 꽃가루 속 단백질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숭아에도 이 꽃가루와 아주 비슷한 구조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체계가 복숭아 단백질을 꽃가루로 착각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교차 반응이라고 합니다. 증상을 말씀드리면
복숭아를 드신 뒤 몇 분 안에 입술이 간지럽거나 따끔거립니다. 입 안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목이 칼칼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입 안에서만 증상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드문 경우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2세 박경희 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 복숭아를 잘 드셨는데 60세가 넘으면서 갑자기 복숭아를 드시면 목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셨는데 어느 날 복숭아를 3개나 드신 뒤 얼굴이 부어오르고 호흡이 불편해져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니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껍질만 벗기면 괜찮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백질은 껍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육에도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겼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니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이건 좀 무서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복숭아를 드시고 호흡이 힘들어지거나 얼굴이나 목이 많이 부어오르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사과나 배를 드시면 입이 간지러우신 분은 복숭아에도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만 드시고 반응을 살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나이가 들면서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복숭아를 가열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변형됩니다. 그래서 생복숭아에 반응이 있으신 분도 복숭아 잼이나 복숭아를 넣고 만든 케이크는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복숭아 털에 반응하시는 분은 표면이 매끈한 천도 복숭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특히 많이 믿고 계신 건데요. 복숭아 씨를 다려 먹으면 건강에 좋다, 기침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옛날에는 과일 씨앗도 약처럼 쓰셨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씨 안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미그달린이 우리 장 속에서 효소와 만나면 청산가리, 그러니까 시안화수소로 바뀝니다. 네, 독극물입니다. 복숭아 씨앗 1g당 약 2.2mg의 시안화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복숭아 씨 하나를 통째로 삼켰다고 바로 위험한 건 아닙니다. 씨 겉에 딱딱한 껍데기가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째로 삼키면 대부분 그냥 배출됩니다. 문제는 씨를 깨서 안에 있는 알맹이를 씹어 먹었을 때입니다. 씨를 부수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시안화수소가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미국 독극물 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급성 중독이 일어나려면 570mg의 시안화수소를 섭취해야 하니까 복숭아 씨 250개 이상을 깨서 먹어야 하는 양입니다.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소량이라도 메스꺼움, 두통,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은 적은 양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복숭아 씨는 반드시 버려주세요.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씨를 다려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해외에서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살구씨를 30알 씹어 먹은 분이 20분 만에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살구도 복숭아와 같은 장미과 식물이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은 체중이 적기 때문에 적은 양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복숭아를 줄 때는 반드시 씨를 빼고 주세요. 지금까지 복숭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생복숭아는 혈당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주스나 통조림은 다릅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은 복숭아 칼륨을 잘 처리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위험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복숭아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씨를 약처럼 먹는 건 위험합니다. 이 4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과일로 드세요. 양을 조절하세요.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하세요. 씨는 버리세요. 간단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숭아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복숭아를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양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 성인이라면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복숭아 1개가 보통 250에서 350g이니까 칼로리로 치면 120에서 170칼로리 사이입니다. 간식으로 딱 좋은 양이죠. 요즘 복숭아가 예전보다 크기가 많이 커졌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먹던 복숭아보다 1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큰 복숭아라면 반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크기가 아주 큰 복숭아라면 반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손주들하고 나눠 드시면 정도 나누고 건강도 지키는 일이 되겠죠.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한 번에 1개 정도로 줄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과류나 무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복숭아만 드시는 것보다 혈당 변동이 훨씬 적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에 드세요. 1개 정도면 칼륨이 대략 150mg 이내이기 때문에 의사가 허락하시면 이 정도는 드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마다 다르니까 본인의 신장 기능에 맞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먹는 방법입니다.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믹서에 갈면 식이섬유가 부서지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복숭아청이나 통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이 추가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복숭아를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이 생기고 식이섬유가 온전하게 남아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에도 좋습니다. 껍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복숭아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영양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나 복숭아 껍질의 솜털 때문에 불편하신 분은 무리하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껍질째 드실 때는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문질러서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거친 솔로 세게 문지르시면 오히려 껍질이 손상되니까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거친 솔로 세게 문지르시면 오히려 껍질이 손상되니까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복숭아를 고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좋은 복숭아는 코를 가까이 대면 달콤한 향이 납니다. 향이 없는 복숭아는 아직 덜 익은 겁니다. 표면에 상처가 없고 전체적으로 색이 고른 것을 고르세요. 꼭지 부분에 주름이 많으면 수확한 지 오래된 겁니다. 보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단단한 복숭아는 상온에서 보관하시면서 후숙을 시키세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충분히 익은 복숭아는 키친타월로 1개씩 감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분이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복숭아는 단맛이 덜 느껴지니까 먹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꺼내 놓으시면 복숭아 본래의 달콤한 맛과 향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복숭아는 단맛이 덜 느껴집니다. 차가운 온도에서는 우리 혀가 단맛을 잘 감지하지 못하거든요. 먹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꺼내 놓으시면 복숭아 본래의 달콤한 맛과 향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무당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 더 좋습니다. 복숭아 속 펙틴이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복숭아철에 한 상자를 한꺼번에 사오시면 다 익어버려서 감당이 안 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직 덜 익은 것은 상온에, 이미 익은 것은 냉장고에 따로 보관하시면 며칠에 걸쳐 차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잘 익은 복숭아를 씨 빼고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냉동하시면 아이스크림 대신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복숭아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식사 후 1~2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순옥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순옥님은 병원에서 칼륨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셨습니다.
복숭아가 원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드시는 양을 하루 1개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의 신장 기능에 맞는 적정 섭취량을 확인하셨습니다. 지금은 복숭아를 반 개씩 나눠 드시면서 손주들과 함께 여름을 즐기고 계십니다. 복숭아를 아예 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드시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클로로젠산, 카로티노이드, 펙틴, 아스파르트산까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성분이 풍부한 여름 과일입니다. 일주일에 2개 이상 드시면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과일도 잘못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주스나 통조림 대신 생과일로 드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양을 줄이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복숭아에도 반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복숭아 씨는 어떤 경우에도 드시지 마세요. 예전에는 복숭아가 그냥 맛있는 과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몸 상태에 맞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먹어야 진짜 건강식이 되는 법이니까요. 우리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당을 관리하고 계시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여름도 복숭아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자식들도 안심하고 손주들과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름 식탁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아두시면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